목표와 관련된 번호를 붙이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지금 동영상도 찍고 그러는데요. 동영상 찍을 때 번호를 보면 막번호 글자를 찾아갈 수가 있어. 그런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도요. 이게 학습 목표를 가끔가다 이렇게 한번 써드리는데요. 자, 330번째 배워야 될 글자는 바로 이 글자네요. 계리척자. 이 결이라는 말 자체가 갈래하고 관련이 있어요. 갈래. 어원이. 한 조상에서 갈려 나왔다는 그 의미야. 갈려 나왔는데 한 살부지들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한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한 살부지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결이. 그냥 오늘날은 의미가 확대돼 가지고 민족, 뭐 동포 이런 의미까지도 써요. 원래는 한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한 살부지들이요, 한 집단의 무리들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의미가 확대돼 가지고 동포나 민족 이런 의미까지도 더 의미가 확대돼서 쓰이고 있는 말인데 하여튼간 그렇게 쓰이는 이 계력척자는 글자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요, 두 개 이렇게 자소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자, 요 글자는 다섯째 첨가문이라는 글자 아니에요? 쓰여진 글자 그대로만 이렇게 쓰여진 글자로 그대로만 하면 이렇게 다섯째 첨가문자인데 이 다섯째 첨가문자가 사실에 있죠. 새쌍둥이 글자죠. 원래 한 자원에서 세 글자가 있는데 하나는 복귀 글자고 하나는 열한째 지술자 이게 같은 데서 나온 글자예요. 글자 이 글자의 공통으로 쓰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이 글자가 부숫자로서 무슨 자요? 창고라는 글자 아니에요? 자, 죄송합니다. 검은 걸로 바꿔 쓸게요. 이 창고자의 고문자가 바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창이 휘두르는 창이요. 옛날엔 전차대를 벌렸고 전차에 타고 다니면서 막 휘둘러서 상대 목 같은 걸 치는 그런 창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날라붙을 때 사람이 모가지를 탁 치는 상황에서 나온 글자가 7벌자잖아요. 지금 7벌자. 그리고 이 전차를 타고 다닌다고 했는데 전차에 싸움 전차에 바로 이 창벌자를 쓰고 있잖아요. 전차에 세 사람이 전투병이 사는데 가운데 사람은 말 모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왼쪽에 무기를 든 사람인데 왼쪽에 궁수 오른쪽에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거 얘기했어요. 왼쪽이 뭐라고요? 궁수요. 궁수 활쏘는 사람. 궁수고요. 네. 오른쪽이 창든 사람. 창을 든 사람 타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맞게 얘기했어요? 틀리게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오고 맞는 것 같다 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거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려도 틀리지 않고 맞으려면은 무조건 외우면은 시간이 걸리면 틀려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왜 오른쪽에 이런 무기를 들고 왜 왼쪽에 이런 무기를 들지를 알면은 시간이라도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아니요. 공부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왼쪽이 궁수라고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궁수가 쏜다고 보이는 쪽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됐고 그러니까 이걸 안 틀리고 이거 뭔다고 치면은 이게 이 전차가 이렇게 바퀴가 있을 거이고 이게 타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왼쪽이 창이냐 오른쪽이 뭐 궁수냐 뭐 이런 것을 그냥 무조건 외우면 시간이 오면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고 못하는 아이 차이점이 왜를 갖다가 생각해서 알아둬야 시간이 흘러도 안 잊어버린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지금 오른쪽에 지금 창을 들고 이게 맞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이명 선생이 맞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 왜 오른쪽이 창이 드냐면은 이게 주로 사람이 있을 때 주로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에 창을 들어야면 적에게 더 창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 반면에 활 쏘는 사람은 오른손잡이라고 치면은 이쪽에서 활을 쏘지 이쪽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사람이 있을 때 오른손잡이 이쪽에 쓰잖아. 그럼 중심에 가까운 쪽이니까 더 안정돼. 흔들림이 덜해. 바깥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더 심으잖아. 흔들림이. 그러죠? 그 더 안정되게 쏠 수 하면은 왼쪽에 서서 오른쪽으로 쏴야 더 목표물에 정확하게 쏠 수 있잖아요. 그게 당연히 길게 창을 쏴야 될 사람은 오른쪽에서 오고 정확하게 쏴야 될 사람은 왼쪽에서 이게 맞는 거야 지금. 그걸 생각해 놓고 있으면 시간이 오고 나서도 오른쪽에 누가 서야 되지? 하면은 오른쪽은 오른손잡이 경우 긴 창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놓으면 안 잊어버린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해서 맞게 이명선이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중간에 또 말을 어떻게 뒤집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질문하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게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나는 또 이명선이 그렇게 기억은 하고 제대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것까지는 아니었나 어쨌나 그것까지였어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속마음을 못 들으라고 하는데 왜 굳이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무슨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라는 얘기야. 왜 그런지 하고 생각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그게 안 잊어버리고 내 지식이 되고 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얘기가 이게 다른 쪽으로 벗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전차에서 창을 들고 이 오른쪽에 사람이요. 이 창을 휘둘러가지고 저기 목을 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참자도 여기에 도끼건자가 여기 이게 이 베는 날을 도끼 형태로 이렇게 날국을 도끼 형태로 해놓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글자가 도끼월자예요. 도끼월자. 이게 도끼월자. 이게 또 이걸 들고 있대. 도끼월자고 이 도끼 날 부분만을 이렇게 표현된 글자가 바로 다섯째 청강 글자고 그 날 부분에 또 밑부분을 갖다가 짧은 선으로 이렇게 펴는 글자가 11째 지지술자라니까요. 수리숫자. 뭐라고요? 수리숫자. 수자리 숫자. 수자리 숫자는 그래 우리 선생님 잘 얘기하셨는데 요 글자하고 비슷한 글자들이 요 세 글자가 같은 데서 나왔어 지금. 계속 이것도 그동안에 많이 지금 얘기했는데 자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끼날 뼈쪽은 날이 아니라 도끼날이에요. 여기서 여러 글자도 나오고 요 글자도 나오고 요 글자도 나왔다고 했죠. 근데 요 세 글자하고 비슷한 글자로서 수자리 숫자는 이렇게 쓰이는 글자 있어요. 여기는 짧은 이렇게 반든 짧은 선이죠. 이게 점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수자리 숫자예요. 지킬수라고도 하고 수자리 숫자. 이게 한상선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할 때 수루의 숫자예요. 수루. 외적이 쳐들어오는 걸 오는지 안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만드는 누각이 수루예요. 수루. 수루에 홀로 앉아 할 때 수자리 숫자고 요 글자하고 또 비슷한 글자로서 또 요 글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 글자는 병장기용자예요. 병장기용자. 요 다섯 글자가 헷갈려 사람들이. 요 도끼월자, 11째 지지술자, 다섯째 청간무자, 수자리 숫자, 병장기용자 이 다섯 글자를 혼동해 하는데 말씀드렸듯이요. 요 세 글자는 도끼가 달린 창에서 나왔는데 요 수자리 숫자는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해요. 사람이 창을 뒤에 두고 사람이 서 있는 거. 근데 이게 창고자잖아요. 이게 창고자. 그러죠? 사람의 형태를 갖다가 이게 사람 인자로 써줘야 됐던 거야 이게. 네. 사람의 형태를 써줘야 되는데 코자라면서 문자가 살아있는 생명체랑 마찬가지 와있는데 이게 떨어뜨려서 올라 쓰고 있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점으로. 이게 사람이 창을 뒤에 두고 지키고 서 있는 거야 지금. 지키고 서 있는 거.
그래서 지킨다는 뜻의 글자고 지키고 있는 자리와 관련된 수자리고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병장기용자는 이 글자를 갖다가 파자에 가지고 열십자하고 창과자인데 10개의 창과 관련돼서 뭐 설명한 사람들이 각각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요 글자의 동자가 이 글자예요. 요 글자의 동자가 이거예요. 그러면 동자가 그거라면은 열십자하고 가복갑자가 서로 상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복갑자가 상관이 있는데 이게 원래 열십자가 이 가복갑자의 원래 형태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이거 뭘 나타내냐? 처음에 이렇게 썼는데 열십자가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열십자가 원래는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묶음 형태가 달라붙고 그래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요. 이 글자하고 열십자가 똑같잖아요 지금. 열십자가 처음에 이렇게 써서 나중에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써놓으니까 이 글자하고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 글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주변에 형태를 덧붙여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니까 또 받전자하고 똑같잖아요. 또 비슷하잖아 또. 받전 이게 사실은 가운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냥 떨어져 있는데 근데 받전자하고 똑같아 보이잖아 지금. 서사도고 발전자였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표현시켜서 이렇게 쓰면서 오늘날 이렇게 정형하게 쓰는데 이거 뭘 나타내냐? 방패를 나타낸 게 방패. 이 방패예요 방패. 방패 줄기만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방패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우리가 방패 모양으로 생긴 분비샘이 갑상선이야 갑상선. 우리 몸에서 호르몬과 관련 호르몬 분비샘 가운데 갑상선이 방패 모양처럼 생긴 분비선이니까 몸 밑에 보면 갑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세우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렇게 표현되고 이게 저 서양의 뭐이죠? 글래디에이터인가 그런 영화 보면은 이런 방패 들고 있어 이런 형태. 이게 이 갑상선이라는 말이 서양에서 만들어진 말을 갑상선 모양 이렇게 방패 모양의 분비샘이라고 서양 사람들이 이제 말을 만들었어. 일본어 들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갑상선 모양의 분비샘이란 말이야. 그게 일본 사람들이 방패 모양의 분비샘이라면서 방패와 관련된 갑에다가 모양을 뜻하는 글자에다 분비샘을 뜻하는 글자를 써서 일본에서 만든 글자야. 이런 학습용어도 의학료들이 일본이 근대가 빨리 되면서 서구 문명이 일본어 들어가서 일본어 다시 우리나라 유입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라고 이게 지금.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왜 이 가복갑자를 써서 표현했냐면 서양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방패 모양으로 표현했어. 그러니까 서양 방패 생각했는데 서양 방패. 서양 사람들이 그 갑상선을 보고 이거 이 방패 모양으로 생긴 분비샘이네. 그렇게 정을 내린 거야 그 부위를. 그것이 일본에 들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표기하면서 방패 모양으로 이렇게 말을 만든 거야 지금. 이게 근데 방패라는 게 막다 뜻이 있고 막는 것이 갑옷이니까 갑옷의 뜻도 있으니까 갑옷도 막기 위해서 이 착용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걸 가복갑 하고 있는데 철갑선 헐때 쓰이는 갑자처럼 가복갑 하고 있는데 원래 방패에서 나온 글자예요 방패. 그러니까 요 글자가 결국은 요것이에요. 요것이 바로 방패를 갖다가 나타내고 이게 창을 나타내서 이게 두 개가 이거 방패는 막는 무기, 창은 적을 해치는 무기야. 인류가 만든 무기 가운데 가장 빨리 만들어 쓴 무기가 창이야 창. 창이 가장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무기야. 왜 그러냐면 뾰족한 나무 같은 걸 나무 끝에다 뾰족하면 그 창이 되는 거야. 나뭇가지를 끊어가지고 끝나 뾰족하면 그 창이 된다고. 그러니까 인류가 가장 최초로 쓴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창과 이런 방패 막는 무기와 공격하는 무기 두 개가 모든 병장기를 나타내면서 병장용자가 되고 오늘날은 이게 오랑캐의 뜻으로 빌어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랑캐용이라고 해. 그래서요 숫자의 요것은 사람 인자가 와변된 형태고 여기에 열십자는 숫자 열십자가 아니고 방패를 갖다가 표현했다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 두 개와 달리 요것을 때는 도끼가 달린 창에서 나온 글자예요. 그런데 도끼가 달린 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도끼월이라고 하는데 요 두 글자는
오늘날 치면 양자를 보낸 거야 지금. 간지자의 집에다 청강과 지지 집에다가. 그 가서 보니까 그 집 가서 보니까 벌써 양자원 형들이 10명 있어. 그래서 자기는 11째 지지술자가 되고 이것은 4명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5번째 글자로 쓰이면서 5째 청강문자가 되고. 그동안에 몇 번 했었죠? 네. 근데 아이고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또 나중에 또 이제 모른다고 또 물어봐. 그때가 또 하면 네. 되죠. 그래 그래서 그때 가서 또 해야지 그러면. 네.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우리가 이게 국어 한자 가르치는 사람들이 통섭의 학문이라서 여러 가지 학문이 다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넝굴, 넝쿨 또는 덩굴 또는 덩쿨 이걸 거의 구분이 않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2개는 표준어고 2개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그럼 넝굴은 표준어냐 아니냐? 이 넝을 쓴 것은 2개고 덩을 쓴 것이 2개인데 이 가운데 넝굴이 표준어예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이것이 표준어예요. 그래서 호박이 넝굴째 떨어졌다 또는 호박이 덩굴째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넝굴을 이렇게 이거 표현할 때 넝굴 숲이라고 해야 돼. 덩굴숲 또는 넝굴숲. 자, 근데 이 넝쿨이 콩넝쿨 같은 걸 생각해야 돼요. 콩넝쿨. 이게 콩과 관련된 넝쿨과 관련이 있어요. 콩넝쿨 보면 원줄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곁줄기가 나와요. 곁에서 원줄기가 이렇게 나오고 곁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 잎사귀들이 이렇게 달리단 말이에요. 이렇게 곳곳에 달리는데 이게 콩이 어디 달리냐면은 잎사귀가 달리면 잎사귀 요 부위에 여기에서 꽃이 이렇게 펴요. 이렇게 꽃이. 여기에 꽃이 이렇게 펴요. 잎사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꽃이 이렇게. 그 꽃이 이제 수분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콩꽃들가 생겨나는데 콩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주렁주렁 늘어져 가지고 이제 주렁주렁 늘어져 이렇게 이제 이게 꽃이 수분이 돼 가지고 이제 커지면서 길어지면서 이게 콩알이 이렇게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바로 이런 형태를 간략화시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표현된 이것이 바로 정의가 쓰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원줄기, 곁줄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줄기에 나 있는 잎사귀, 그 다음에 콩꽃투리 이런 것들을 갖다 표현해서 이렇게 정의하시고. 콩넝쿨과 관련된. 그런데 호대로면서요. 콩넝쿨에서 우리가 콩넝쿨을 심는 이유는 콩넝쿨을 키우는 이유는 콩을 얻기 위함 아니에요? 콩을 따야 돼. 이 콩꽃으로 콩을 따야 돼.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따야 돼. 그래서 또자를 붙여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콩을 뜻하기 콩을 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명부에서 콩을 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콩을 뜻해야 되는데 옛날에 문자가 많지 않은 시절에 그렇죠. 아버지 학렬에 나이가 적은 사람 같은 아재비의 뜻으로 이 글자가 비로다 쓰여버렸어요. 콩을 뜻해야 되는데 넝쿨의 콩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재비의 뜻으로 쓰여라 이거예요. 나는 더 큰 집 짓고 살겠다. 콩이라는 것이 뭐예요? 식물 관련돼 있죠. 그 식물 관련된 글자를 갖다가 초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또 새롭게 콩을 나타내는 글자가 또 생겨요. 이게 세 개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것은 콩 관련인데 콩 넝쿨만을 뜻하고 이것은 아집의 뜻으로 빌려서 쓰이고 결국 오늘날 콩을 뜻하는 때는 초를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세 개가 서로 원래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콩 숫자와 관련돼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어휘 하나가 있어요. 숙매. 그렇죠. 숙매죠. 숙매. 이 콩 숫자가 익히 쓰이는 어휘가 딱 하나가 있는데
보리맥자. 보리맥자와 관련돼 가지고 쓰인 말이 숙맥을 갖다가 알고 있어야 돼. 숙맥. 이걸 사람들이 경험하시게 가지고 숙맥 하는데 숙맥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고 있어요. 숙맥을 아이 저 사람 숙맥이야 그러는데 숙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숙맥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숙맥. 숙맥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보면은 콩과 보리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저 사람 숙맥이야 그러면은 왜 콩과 보리가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됐냐 이거예요. 구별을 못하니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을. 그렇죠.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나온 뜻이야. 자, 이게 춘추시대 때 진나라 도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후국의 왕이야 도공이. 근데 그 아들이 있어 아들. 첫째 아들이 이름이 주자야 주자. 이게 숙맥이란 말이 주자하고 관련됐으니까 주자 그러면 있죠. 주자하기 주자를 생각해. 주의를 생각하는 말이야. 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주자하게 이게 주자는 붉을 주자예요. 그러죠. 여기에 이 사람 진도공의 아들이 맏아들인 이 주자는 두루 주자예요. 공자이기 때문에 잘 붙였는데 이게 아들이니까 공자의 아들이니까 공의 아들이니까 주자는 불구주자지만은 여기에 주자는 두루주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인물이야. 주자의 주자하고 이 주자는 서로 다른 인물이야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를 잘못 오고 있어. 이 주자의 형이 있어 참. 이 사람이 마디가 아니고 이 주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형이 있는데 이 사람 형이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주자가 동생이죠. 그러니까 형한테 형님 이건 콩이고 이건 보리입니다. 곡물 두 개를 갖다 놓고 콩과 보리를 갖다 놓고 형님 이건 콩이고 이건 보리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좀 있다가 이게 형님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콩하고 보리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주자의 형이. 주자가 그런 게 아니고 주자의 형이 그랬어요. 애초에 오래간만에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억을 잠깐 까먹어가지고 제대로 된 기억을 까먹어가지고 이게 잠깐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주자의 형이 주자가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의 형이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주자는 두루자를 쓰는데 주자하기 주자 주효의 주자하고는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주자로 알면 이 주자하기 주자의 형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 사람 송나라 때 사람이잖아요. 네네. 이게 송나라 때의 사람인 주자의 형이 그런 게 아니고 춘추전국 시대에 진나라 도공의 아들인 주자가 있는데 그 형이 그랬단 얘기예요. 네. 나 이렇게 설명 길게 할 줄 몰랐는데 또 이걸 써가지고. 자, 그런데 이 넝쿨 숙자에서 분화돼 나온 요 아디비 숙자는요, 또 다른 글자에서도 음역하는데 그게 이제 이 글자예요. 요지숙녀 할 때 쓰는 말글 숙자죠. 말글 숙자인데 여자분들 이름이 많이 쓰잖아요. 여자분들 이름. 현숙이, 미숙이, 치숙이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 이름 우리 앉아계신 선생님 가운데서 이 글자 이름 쓰신 분 계실지 모르겠네. 우리 반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안타깝게.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여자 선생님들 이름자를 다 한자로 알고 계신 모양이네. 꽤 차고 있습니다. 재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 안식구들까지 이제 거치면 나올 수 있죠. 이 교실 한 반에 이 글자 쓴 사람이 한 명 이상은 나올 걸요.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하면은 한 20명 뭐 많을 땐 30명까지도 하는데 그럴 때 보면은 꼭 한 분 정도 계시는 것을 알겠는데 요 글자를 이름자로 쓰는 이유가 여자 팔짝 대우박 신세라는 게 옛날 속담 있잖아요. 숙부인. 그렇죠. 정경부인 다음이 숙부인인데 그 숙부인의 숙자를 일자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뭐 차관급 뭐 그런 사람들한테요. 쑥인, 쑥부인 뭐 이런 벼슬 높은 사람이 아내 되는 사람을 이름이 진짜 지칭을 때 이 글자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 만나라 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 글자가 그런데요. 이제 아디비 숙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줘서 음역하는 글자가 그 외에도요. 숙이 죽이 되고요. 음이 약간 먹혀서 적이 되는데 고여적자가 있어요. 고여적자. 고요할 적자. 집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집면자를 이렇게 쓰면은 고요할 적자. 적막하다예요. 적적하다 이거예요. 또는 죽이 죽으로 바뀌고 죽이 독으로 바뀐 글자 있어요. 살필 독자. 살필 독자. 감독을 때 쓴 글자. 그 다음에 죽, 쑥, 죽, 축, 추, 초. 초나무 쪽에 산초나무. 산초. 산초나무. 원래 후추가 후초에서 나온 말이에요. 후초. 꽃초, 당초 뭐 이렇게 쓰는 초자. 이게 매콤해서 아릿한 맛이 나. 매콤해서 아릿한 맛이 나는데 사실은 같은 산초, 운양과에 속한 같은 나무 가운데 저 산초나무하고 그걸 잘 구분해 못했는데 저 초탕모로 가면은 저 제주도 분들이나 전라도 사람들은 초탕에서 꼭 들어간 게 제피라고 그러죠. 제피. 네. 근데 제피라는데 조피라고도 부르고 초피라고도 부르는데 초피 원래 제 이름은 초피야. 초피. 산초나무 껍질. 원래 초피야. 초피. 초피, 조피, 저피, 제피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저희 동네는 제피라고 부르는데 이게 산초나무하고 거의 나무가 비슷해. 구분 못해. 그럼 고양이 가서 제피나무를 많이 심으세요. 그럼 아니 저희 집에는 있어요. 벼락 부자가 될 거예요. 제 벼락부자가 된다까지는 모르는데 옛날엔 김치 같은 것도 담아 먹고 그랬어요. 고춧가루가 귀한 시절에 이걸로 김치 담아 먹고 근데 우리 선생님 연배이 선생님이 맞아 그러는데 이것이 저 해충약으로도 먹기도 하고 이걸 막 독해가지고 근데 저 산초고 거의 비슷해가지고 구분하기가 힘들어. 제피를 예, 근데 이게 산삼 인삼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생각하는 산초는 인삼이라면은 제피 초피는 인삼 저 산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런 식물이 바로 이 산초나무 초자를 쓴 그 껍데기를 초피라고 초피. 그리고 이게 후추 올 때 쓰이는 후초에 쓰이는 초자 이게. 자, 이런 글자들이요. 이런 글자들이 쓰이는 글자가 아제비 숫자인데 요 글자 자체가 막바로 음역하는 글자인데 요 글자예요. 축, 쑥, 넝쿨 숫자가 죽, 축, 척까지 왔어. 그러면서 이게 도끼가 달린 무기라고 했잖아요. 창. 도끼가 달린 창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도끼가 이렇게 뼈 쪽은 창이 아니고 뭉툭은 이런 창들은 의식 같은 걸 행하는 데 사용되는 창이에요. 그래서 한 집단이 의식을 한 집단이 행하고 그 한 집단이 의식을 행하는 한 집단이 한 결의에 살구지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결의 척자로 된 거예요. 이게 무기를 들고 같이 뭉치야 될 한 집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결의자 또 다른 글자 결의족자도 깃발 원자 깃발 아래에 화살이라는 무기를 갖다가 펴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지금. 결의족자도 이게 또 무기와 관련돼서 결의라는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저도 마찬가지 무기와 관련돼서. 자,
원래 도끼 척자 이게 원래 도끼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도끼 척자. 도끼 척자인데 그 도끼를 가지고 뭉치는 한 집단 관련돼서 의식 같은 걸 행하면서요. 뭉치는 한 집단 관련돼서 계례라는 뜻, 계례 척자가 되고 침착할 때 쓰는 척자예요. 침착. 요 척자는 이거 신방변이 이렇게 달라붙으면요. 신방변이 달릴 때 마음속으로 근심한다고 해서 근심할 척자에 근심할 척자. 그렇죠. 근심할 척자. 몸이 수척하다 할 때 쓰인 글자고 저 참척 얘기하고 있는데 근심은 근심인데 사람이 살면서 갖는 근심 가운데 가장 큰 아픈 근심이 뭐냐면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 자식을 먼저 보냈을 때의 아픔을 갖다가 참척이 한이라고 참척의 아픔. 이거 글 같은 데 보면은 요즘에 뭐 발달된 사회에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막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자식을 앞세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도 관련된 글을 쓸 때 자식을 앞세웠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쓰면은 그 사람을 또 아픔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은근히 그 드러내긴 해야 되는데 좀 감춰서 드러내고 싶으니까 잘 안 쓰이는 말이 참척을 이렇게 써서 근데 비교적 많이 볼 수 있어요. 눈에 단어를 모르면 눈에 안 들어와. 근데 신문사설 같은데 이런데 가고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 참척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면 아 자식을 먼저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왜 이러냐? 발족변이 여기 밑에 달라붙어요. 발로 팍 차지는 대기를 축자예요. 대기를. 네, 그렇죠. 빈축을 산다 이게 빈축. 남들의 빈축을 사다 할 때 쓰이는 축자가 바로 있죠. 발길질 관련돼 가지고 대지를 축자. 어떻게 쓰는 거예요? 결의척자 밑에다 발족자 달라붙은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쓰다가 다시 써드릴게요. 이렇게요. 남들의 빈축을 산다면 할 때 쓰는 척. 아기 산초나무 오면서 얘기하려고 한 게 마라탕 있죠 마라탕. 마라탕에 그 아릿한 맛이 마라탕 먹으면 아릿한 맛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초피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초피. 아까면서 초피. 이게 그게 마라탕은 원래 이렇게 해요. 3만자를 쓰는데 이게 절이다는 뜻도 있어요. 3이 저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돼 있잖아요. 대마초의 마자. 그 마라탕을 갖다가 한자로 쓸 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데 이게 매울 날짜. 매울 날짜인데 절을 맞자. 이게 원래 정확히 쓰려면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절을 맞자에 마비를 닦으면서 소아마비. 근데 이 글자 자체도 절인다는 뜻이 있어. 이게 초피가 절인 맛이 난단 말이에요. 절인 맛이 나고 매운 맛이 나. 요즘에 사람들 많이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어떤 연령층을 들어서 얘기할 건 없고 하여튼간 뭐 요즘에 사람들이 뭐 마라면도 있어요. 아니 아까면서 생각을 하고 설명해 주려고 하다가 까먹었어. 그래서 얘기다가 다른 쪽으로 빠져가지고요. 적은 거이고 어쨌든 간에 계대척자와 관련돼서요. 우리 선생님도 알아줘야 될 글자를 이렇게 설명해 봤고요. 자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뒷장을 넘겨보니까요. 뒷장을 넘겨보니까 예. 8일편 제4장에 해당되는 문장이 나오는데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임방이 예의 근본을 묻자. 작게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다 물음이여. 예는 크게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하고 상은 크게 잘 다스리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해야 된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네요. 예.
A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에 대해서 인방오고요. 그 인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인방이 공문 72연, 그러니까 공자제자가 한 3,000명 된다고 하고 그 3,000명대에 유계에 등한 사람을 70인 또는 72인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공문 72연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데 논란이 소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공문 72연에 속한다는 것은 공자의 제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공자의 제자가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워낙 옛날 일이고 오늘날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주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뭐 공자의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공자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공자한테 예를 묻고 있는 걸 봤을 때에 공자의 제자로 보고 지금 풀이를 했어요. 근데 나이가 공자하고 거의 동년배예요. 공자가 기원전 551년에서부터 기원전 그렇죠 479년까지 살았잖아요. 이 사람은 552년부터 480년까지 산 사람이야. 그 1년 차이를 두고 서로 동시대를 산 사람이야. 그래서 공자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 거야. 지금 노나라 대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예를 묻고 있는 걸 봤을 때에 제자로 보고 이게 풀이를 했어요. 자, 그런 인물인 인방이요. 문례 지본 물었어요. 예의 근본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라는 게 아까 하면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요. 행해야 될 도리 같은 거인데 사람과 사람의 질서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하고 사람과 사람을 구별시키기 위한 거다 이거죠. 자, 그런데 공자가 예의 근본을 물었을 때 공자가 말씀했어요. 크도다 이제 제자가 대제인데 제자는 어조사 제자인데 감탄을 나타내는 어조사죠. 크도다 통제라 뭐 할 때 쓰는 제자죠. 쾌자를 부른다 할 때 쓰는 제자죠 이게. 그다음에 물을 문자요. 훌륭한 물음이다 그렇게 풀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예여 기사야나 했는데요. 여기에 여자가 여자가 뒤에 차라리 영자하고 합쳐져 가지고 있죠. 뭐뭐 하기보다는 차라리 뭐뭐하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돼요. 문장 속에서 뭐뭐 하기보다는 차라리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풀이되는 때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A는 그것이 사차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된다 뭐 이렇게 풀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이 제사 예가 아까면서 예도래자에 보이시자가 달랐듯이 제사 관련되는데 사실 제사의 출발점은 관원상제 가운데 상례에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의 중요한 상에 대해서 지금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여 여기도 여고 명이 같이 나왔으니까 차라리 뭐뭐 하기보다는 차라리 뭐뭐하다 이렇게 풀이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기 다음에 나온 글자가 무슨 자예요? 이게 음이 두 개인 글자죠? 역으로 읽어야 돼, 이로 읽어야 돼 차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역으로 읽을 때는 바꾸다 이 뜻이에요. 그러죠? 역으로 읽을 때는 주로 바꾸다는 뜻이죠. 이로 뜻일 때는 쉽다 이 뜻이에요 주로. 자, 그런데 쉽게 다스린다고 해서 다스리다 이 뜻도 있거든요. 이게요. 다스리다 이게 여기서는 다스린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돼. 그래서 이로 읽어야 돼 이걸요. 이로 읽어야 돼. 그래서 상여기야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상여기야나 하고 상은요. 사람 죽었을 때 상은 뭐뭐 하기보다 그것을 다스리기보다는 잘 치르기보다는 다스리다가 치르다 그런 의미예요. 상을 잘 치르기보다는 차라리 척자가 아까면서 요걸 뜻을 대신하게 돼요. 근심했지. 옛날에는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가지 뜻인데 근심을 대신하게 돼요. 그래서 근심해야 된다 그렇게 풀어야 돼. 자, 근심해야 된다, 슬퍼해야 된다. 이제 근심해야 된다는 말을 갖다가 또 슬퍼해야 된다는 뜻으로도 풀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슬퍼해야 된다 그렇게 풀이했니?
자, 그렇게 풀이되는 문장이 바로 8.1편 제4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문장이 8.1편 제5장인데요. 맨 먼저 나온 글자가 심플한 자가 오랑캐 있잖아요. 자, 오랑캐 있자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이 글자의 뜻이 오랑캐잖아요. 오랑캐란 뜻이 어떻게 해서 이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원래는 오랑캐를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올량합. 그래가지고 울뚜간 올자에다가 어질량자에다가 그다음에 뭐 꾸짖을 합자 뭐 이런 식으로 풀이되는 글자인데 잘 안 쓰는 글자인데 우리가요. 예. 꾸짖는 또는 마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글자로 그대로 써보면은 올량합인데 그 올량합에서 나온 말이 오랑캐인데 이게 원래는 중국에서 북방에 이민족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방의 이민족 가운데 몽골족, 몽골족을 뜻하다가 나중에는 더 의미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북쪽에 살았던 여진족한테도 이걸 써먹었어요. 여진족한테도. 그리고 더 확대돼가지고 사방의 민족을 지칭하는 데도 써먹어 이제. 사방의 중국을 자기가 세상의 가운데로, 그러니까 옛날에 천하도 같은 데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지구에 대해서 잘 모를 시절에 그럴 때 그림을 그린 것이 천하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럼 천하도에 보면 중국을 가운데다 두고 그 주변에 나라들을 이렇게 폐를 했단 말이에요. 천원지방의 형태로 해가지고. 근데 가운데서 꽃을 피운 나라에서 자기들을 중화라고 하고요. 그 사방의 민족들을 갖다가 동서 남북이 나올 때에 동을 이를 쓰고요. 동이. 그다음에 설 갖다가 하면서 병장기육자, 오랑캐육자를 갖다 쓰고요. 그다음에 남쪽은 오랑캐 만자를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북쪽은 오랑캐 적자를 이렇게 써서 사방에 자기들이 아닌 사방의 이민족들을 갖다 다 오랑캐 취급을 했어요. 동이, 서영, 남만, 북쪽 이렇게 해요. 자, 그 가운데 지금 이자가 나왔는데 그 이자를 갖다가 설문의자에서는 지금 우리 설문의자 보세요. 종대 종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 화살 결국 그러면은 오랑캐 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활과 관련됐다고 이게 풀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오랑캐 이자를 그렇게 풀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오늘날에도. 이 동이족이 원래는 중국의 중화예요. 중국의 땅덩어리 근데 중화라고 황하 문명을 했으니까 황하 중심의 땅 주변에 동이 서인 남만 붙였는데 그 외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확대돼서 우리나라나 일본까지도 다 동이족으로 취급했거든요. 우리나라 일본까지 다 동이족으로 취급했는데 이 특히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동이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림픽 가면은 어김없이 금메달을 따는 게 양궁 경기야. 그 양궁 경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가 옛날부터 큰 활을 쏴가지고 활의 민족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 동이족 설명하면서. 근데 이 오랑캐 이자가 옛날 글자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활과 심이네요. 그렇죠. 큰 대자가 아니야. 큰 대자는 두 팔 걷다를 크게 불린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고문자를 보면은 활의 형태. 이게 소전에서
소전에서 이렇게 소전부 자력을 갖다가 풀이를 해가지고 소전에서 우리 책에 보듯이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 소전 자력을 바탕으로 풀이하니까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허신은 각권론의 존재를 모르다 보니까 각권론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뾰족한 형태도 보이네 옛날. 이게 화살을 갖다가 줄로 묶어놓은 걸 갖다 펴는 거예요. 이거 화살을 줄로. 그래서 큰 대자와 활궁자가 합쳐진 글자로 풀이한 것이 잘못된 글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오랑캐 이자를 큰 대자와 활궁자로 풀이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풀이하면 안 되는 글자예요. 그냥 화살이 있고 그 화살을 묶은 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책에도 한번 모처럼 책을 통해서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우리 책에 보면 이제 각골문 설명 빼고요. 하지만 각골문 이자는 그 자형 밑에 보면 나오죠. 각골문 이자는 살피면은 줄에 묶인 화살을 나타내는 한자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나아가 그런 화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로 화살을 잘 다루는 동방의 사람들과 관련되었는데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요 자신 주변에 동방을 포함한 사방이요 사방의 민족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여기요 사방의 민족들에 대해서 오랑캐라고 한 데서 이게 뜻이 오랑캐가 되었다 이렇게 풀이해놨죠. 자, 오랑캐라는 글자에 오랑캐는 원래 몽골족을 지칭하는 북방의 중국에서 봤을 때 북방의 오랑캐를 몽골족을 뜻하는 명칭이었고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서는 북방에서 괴롭히는 민족이 나중에 여진족으로 바뀌니까 여진족을 지칭하는 명칭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더 의미가 확대되면서 사방의 민족까지도 이민족까지도 지금은 우리나라를 동이족이라고 하네요. 그 자기만 중심으로 놓고 사방의 이민족들은 다 오랑캐 취급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랑캐라는 의미가 부여된 거죠. 우리나라까지 포함하고 일본까지 포함해서 동의적으로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쓰여지는 이 오랑캐 이자가요. 오랑캐 이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이 있어 의미 역하는 글자에서 기억을 해줘야 할 글자가 상처 이자가 있고요. 상처 이자가 있는데 어디에 쓰일까요? 예, 상이용사 뭐할 때 쓴 글자죠? 상이용사. 만신창이. 네, 그렇죠. 만신창이가 있고 상이용사나 만신창이에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계집여자가 붙어가지고 이모 이자가 있죠. 여자 관련돼서요. 엄마 여자 형제요. 이모 이자. 자, 이런데 쓰이는 글자가 바로 오랑캐 이자가 쓰이고 있는데 오랑캐 이자가 의미 역할을 해서 그대로 이미 이가 된 거죠. 자, 엄마한테는 오랑캐일까? 네, 그렇다고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오랑캐 적자예요. 오랑캐 적자는 빨리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오랑캐 적자까지만 오늘 설명하고 수업을 끝내드리면 돼요. 오랑캐 적자는 오랑캐 적자만 설명하면 돼요. 이거 음역 글자가 없으니까 개사순노변하고 불화자가 합쳐져 있어요. 개사순노변은 개개자를 표현한 글자죠. 이렇게 옛날 사람 제가 대충 개를 그려본다 이런 개가 있을 때에 문자가 되기 위해서 선이나 점으로 표현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글자를 세워서 표현했으니까 머리 부분과 앞다리가 몸체에서 꼬리 부분과 뒷다리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는 형태. 그것이 정형화돼서 오늘날 개개자가 됐어요. 이렇게 큰 대자처럼 머리 부분이 점으로 바뀌면서요. 근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는 그냥 하나 이렇게 간략화돼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이고 이게 사슴뿔처럼 보이던지 옛날 사람들이 사슴농자를 라는 말을 원형해가지고 개사순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옛날 사람들이 약속이죠. 요 글자가 달라붙으면 다 야생동물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자사자인데 일이남자 뭐 여호자 뭐 이런 데 쓰이는 글자인데요. 근데 요 글자를 갖다가 설문에서는 개견자 지금 설명 잠깐 보는데요. 개견자의 뜻을 따르고 종견 해놓고 역자의 생략된 형태가 음역화한다 이렇게
풀려놨어요. 거기 보면은 끝에 보면은 그러죠? 네. 근데 이글자 고문자를 보면은 개는 그대로 있는데 그 옆에 뭐예요? 불이 있어요, 불. 그러니까 역자하고 상관없어요. 역자는 이렇게 표현된 글자거든요. 이렇게 원래 이 겨드랑이를 뜻하는 글자예요, 원래. 겨드랑이를 뜻하는 글자인데 쪼란 뜻으로 빌어서 쓴 것뿐인데 이것과 이것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옛날 불화자를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이렇게도 반듯한 선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과 이것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신이가 이 역자의 생략된 형태로 표현한 건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불화자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그 형태다가 반듯한 선, 짧은 반듯한 선 이렇게 펴서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요 글자를 역자로 봤는지 역자의 생략된 형태라고 생략된 형태가 음역화해서 여기 음역화를 해가지고 여기 적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그건 상관없다니까요. 분명히 옛날 글자로 보면 불화자예요. 이것도 불화자로 봐야 돼요. 또 역자로 이 글자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또 역자로 보면 안 돼. 설명자 풀이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설명자 개를 따를 필요는 없고 결국 이것은 개오고 불인데 개오고 불을 잘 다루는 민족과 관련돼 있어. 북방 민족 가운데 이 북적이잖아요. 북적 아까 하면서 사방에 동이 서영 남방 북적. 북방에 유목민족 개를 데리고 사냥으로 오고 불을 피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과 관련돼 있어요. 아까 하면서 남만의 만자가 말끈인자 연자 어지러울 연자에다가 벌레자가 되는데 이 벌레는 뱀과 관련돼서 뱀을 신성시하는 남쪽 동물 남방서방의 민족 관련돼 있거든. 그런 것처럼 이것은 개와 불을 많이 이용하는 유목민인 북방의 민족과 관련된데 그 중국에서는 자기가 아닌 다른 이 사방의 이민족들을 오랑캐 취급해달라는 게 이게 오랑캐라는 뜻이 돼 있는 글자고 약속되는 적을 불리는 글자다 이거예요. 오랑캐 적 하고 있어요. 북쪽이 이민족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음역하는 글자는 없기 때문에요. 이 글자만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망할망자리인데 망할망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미뤄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수업 때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